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오는 12월 1일 연준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후 위원들 간 견해차가 컸다며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의식한 듯 추가 인하를 당연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첫 5조 달러 클럽에 올랐습니다. 이는 세계 3위 경제대국 독일의 명목 GDP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젠슨 CEO는 AI 버블은 아니라며 블랙웰, 루빈칩을 앞세운 폭발적 성장을 자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월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던 간밤이었습니다. 일단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잘 해결이 됐고요. 또 간밤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기다렸던 금리가 인하됐죠. 이 안에서 세부적인 이야기들 더욱더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는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와 거리를 두자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하는 분위기 확인되었습니다.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로써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요.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25bp 인하되었습니다. 연준은 성명문을 통해서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이 드러났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12월 1월부터 양적 긴축을 3년 만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하고 또 시장이 기다렸던 양적 긴축이 종료된다고 하자 3대 지수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12월에도 금리가 추가로 내릴 거란 기대감 달리 파월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증시는 상승세를 멈추고 낙폭을 키웠습니다. 다만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지수를 견인하며 나스닥은 0.5%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은 보합권, 그리고 다우지수는 0.16% 하락세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했던 국채 시장이죠. FOMC를 주시하며 오랜만에 요동쳤습니다. 연준이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을 끝내겠다고 선언하자 상승폭을 확대했던 국채 시장이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2.46% 급등하는 모습 포착되었습니다.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1.85% 급등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면서 지수를 견인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국제 유가 살펴보시면 0.35% 소폭의 상승세 마감했습니다. 이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에 저가 매수세가 몰린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M7 기업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규장에서 상승 마감했던 분위기였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17 판매량 호조 소식에 다시 한번 상승세 불키우면서 269달러 선 터치하면서 0.26%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2.99%나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돌파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젠슨 CEO가 매출 5천억 달러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발언이 이어지자 주가는 3%대 오르며 207달러 선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0.1% 약세 흐름 가져갔는데요. 이 장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과 EPS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은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다만 정규장에서 주가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 확인되었고요. 아마존닷컴 역시 0.46%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2.65%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분기 매출, EPS 모두 예상을 상회했고요. 제미나이 월간 사용자가 6억 5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2%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메타는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0.03%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다만 메타도 장 마감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는 주가는 8%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0.21% 소폭의 상승세 마감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시장을 정리하자면 결국 시장이 주목한 포인트는 금리 인하 그 자체보다 양적 긴축 종료 신호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자 기대감이 일부 조정됐는데요. 다만 AI와 빅테크 실적 모멘텀이 확실히 뒷받침되면서 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반도체 업종의 강한 랠리 그리고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4,000선을 넘어 4,08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올해 누적 상승률은 70%에 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돋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정상회담, 에이펙 등 다양한 대형 이벤트, 그리고 SK하이닉스 주요 기업 실적 호조가 투자 심리를 밀어 올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76% 급등세하면서 4,081포인트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이 5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냈던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 확인되면서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대 그리고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10만 전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500원에서 거래 마치면서 1.01%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는 7%대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3분기 실적이었는데요.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이 본격화되고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최초로 10조 원을 넘어섰다는 기록, 그리고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2차 전지주인 LG에너지솔루션은 0.78% 소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 북미 그리고 ESS 전지 산업 구조로 상승세 보였던 하루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 포착되었습니다. 0.89% 하락했던 모습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2.83%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11%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원전에 8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모습 확인되었고요. 현대차, 기아 2.99%, 1.94%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현대차, 기아도 신차 성장 수출 호조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정규장 마감 이후에 현대차와 기아가 15% 관세 타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애프터 마켓에서는 급등하는 모습까지 확인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는 다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거래 대금은 약 9조 2천억 원대로 전일 대비 확대가 되었으나 이 시총 상위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0.19% 하락하면서 901포인트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636억 원 담아냈고요. 외국인도 383억 원 물량을 담아냈던 하루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다만 기관은 566억 원 물량을 덜어내면서 코스닥 매매 동향에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약세를 보였던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알테오자는 2%대 하락했고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형제들도 강하지 않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각각 1.38%, 4%대 낙폭을 그려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LNF 등 일부 2차 전지 기업 호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업종 투자 심리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램보 로보티스 역시 0.58% 상승했고요. HLB는 가남 신약과 관련해서 0.84% 상승했던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펩트로는 1.92%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반면에 파마 리서치를 비롯한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까지 모두 하락세, 약세 흐름 보여지는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는 3분기 GDP 개선 신호 그리고 APEC 정상 외교 기대감에 맞물리면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이 1%를 웃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경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이 30일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11월 1일에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대외 불확실성 완화 여부가 이번 주 시장 방향을 결정할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환율도 1,431원선까지 내려오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만큼 기관 수급과 반도체 중심의 랠리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혜경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HVAC 이 테스트를 지금 랩을 설립했다라는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됐죠.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XRP 리플 소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삼성전자의 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냉난방에 대한 공조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일본에 지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죠. 홋카이도에 이 냉난방 공조 테스트 랩을 세웠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연구시설 설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테스트랩은 삼성전자가 차세대 난방 기술을 직접 검증을 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설립된 곳이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인데요. 이 지역은 겨울이면은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고 눈도 한 달에 1m 이상 쌓이는 혹한 지역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극한 환경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냉난방 기술의 핵심 기술인 제상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제상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냉난방기 속에서 열 교환기에 쌓이는 성해를 녹여내는 기술인데요. 이게 제때 작용하지 않으면 난방 효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AI가 자동으로 시점을 판단해서 제상을 가동하는 기술을 함께 실험하고 있습니다. 또 히트펌프 솔루션, 즉 전기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의 신뢰성도 같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들은 스웨덴 왕립공과대학이나 룰레오 공과대학 등 유럽의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 중인 기술 고도화 연구에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 이번 아사히카와 테스트랩은 혹한에서도 안정적인 난방 성능을 확보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검증하는 핵심 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앞으로 글로벌 공조 시장에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 초에는 유럽의 플렉트 그룹을 인수하면서 지금 HVAC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인수는 또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올해 5월에 인수를 했던 플렉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 최대 규모의 냉난방 공조 전문 기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병원이나 공항, 플랜트 같은 대형 시설에
고효율 공조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이번 인수 금액은 2조 4천억 원 정도였고요. 삼성전자가 2017년 하만을 인수한 이후에 8년 만에 대형 M&A였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이 시장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AI 시대 인프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로봇 기술이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과 발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AI 칩 GB200은 발열량이 2,700W에 달하는데 이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한다면 서버가 멈출 정도입니다. 그래서 냉각 시스템은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AI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플렉트 그룹은 이런 환경에 최적화된 액체 냉각 기술과 에너지 절감형 공조 솔루션을 갖추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여기에 자사 스마트싱스 기반의 빌딩 제어 기술을 더해서 AI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빌딩을 아우르는 중앙 공조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인수는 단순한 사업 확장뿐만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열을 잡는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그런 삼성전자의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지금 전력량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발열까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공조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HVAC 사업을 이제는 미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니까요.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략도 중요해 보입니다. 전체 시장 전략에서 아무래도 공조 시스템 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는 기존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이번에 냉난방 공조, 그러니까 HVAC를 차세대 제조형 성장 사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HVAC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약 1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나 데이터 센터용 냉각 솔루션은 연평균 18%의 고성장을 이어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플렉트 인수를 통해서 이미 대형 중앙공조 시장 진입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 아사히카와 테스트랩을 통해서도 혹한과 고온 등 다양한 기후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했는데요. 노태문 사장은 AI 데이터 센터처럼 냉난방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글로벌 종합 공조기업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HVAC 투자는 AI 산업 전반을 떠받치는 이 기반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전략적인 행보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지금 기술에 대해서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까지 시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공조 시장의 중심축에 삼성전자가 또 한 번 발돋움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어제는 7% 급등하는 시황까지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이 11조 원이 나왔고 창사 이래 지금 매출까지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실적부터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 핵심은 한마디로 AI 메모리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인데요. 3분기 SK하이닉스는 매출이 24조 4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9%, 그리고 62%나 뛰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7%였고요. 순이익도 12조 6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급등했던 이유는 AI 서버용 고성능 D램과 낸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최신형 HBM3 12단 제품, 여기에다가 서버용 DDR5 출하량이 크게 늘었고요. 그중에서도 128GB 이상의 초고용량 DDR5는 전분기보다 무려 2배 넘게 팔렸습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기업용 SSD, 즉 이 SSD 판매도 늘어나게 되면서 낸드 부문의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결국에는 AI 서버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면서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전략이 맞아떨어지게 된 건데요. 이제는 메모리 시장의 중심이 스마트폰에서 완전히 AI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SK하이닉스의 실적은 그 변화를 수치로 보여준 상징적인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AI 시장의 급성장, SK하이닉스의 실적 또한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고성능의 D램뿐만이 아니라 랜드 수요가 좀 급증했다라는 점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실적, 회사 안에서의 재무 구조에도 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실적은 재무 체질 자체도 완전히 달라진 분기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27조 9천억 원, 불과 석 달 만에 10조 9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반면 차입금은 24조 1천억 원 수준에 그쳐서 결국 3조 8천억 원 순현금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 부채보다 보유 현금이 더 많은 구조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건 반도체 업계에서도 굉장히 드문 사례고요. AI 중심의 고수익 제품이 많아지게 되면서 현금 창출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차세대 생산 라인과 선단 공정 전환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 M15X 공장은 이미 클린룸을 조기 오픈하고요. 장비 반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AI용 HBM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용인 클러스터 1기도 당초 2027년 완공 목표보다 조기 가동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 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하지만 회사는 시장 상황에 맞는 최적 투자 전략을 유지하면서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을 동시에 지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결국 이번의 호실적은 단순한 이익 증가를 넘어서 SK하이닉스의 재무 구조를 건강한 성장형으로 바꾼 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뿐만이 아니라 재무 안정성까지 이제 여러 가지를 잡겠다라는 포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의 흐름들 잠깐의 호황일지 아니면 앞으로 좀 장기적인 성장세일지가 더 중요하겠죠. 내년의 전망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회사 측은 이번 실적을 단기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올해 메모리 시장이 본격적인 초호황기에 진입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AI 기술의 변화 방향에 있습니다. AI가 예전에는 학습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추론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AI 서버뿐만 아니라 일반 서버나 엣지 장비 등 모든 IT 기기에서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인데요. 회사도 내년 D램 수요가 올해보다 20% 이상, 그리고 낸드는 10% 후반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는 이미 내년까지 생산할 물량 대부분이 주요 고객사들과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요. 특히나 엔비디아를 포함한 주요 글로벌 기업들과도 HBM 공급 협의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HBM4입니다. 지난 9월 개발이 완료된 차세대 제품으로 속도와 성능 모두 업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올해 4분기부터 출하가 시작돼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양산과 매출 반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2027년까지도 HBM 공급이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AI 메모리 시장이 단기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SK하이닉스는 HBM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메모리 전략으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번 실적을 계기로 미래 성장 기반까지 안정화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지금 AI 메모리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도 잘 나왔고요. 순현금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성과까지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 HBM4 양산이 시작이 된다면 실적이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고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70만 원까지도 상향을 한 상황이니까요. 이 안에서의 랠리들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XRP 소식입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 최대 7개 XRP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솔라나 ETF 또한 지금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XRP ETF 얼마나 좀 가까워졌는지도 따져봐야겠죠. 지금 상황들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정말로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 문제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계류 중인 XRP 현물 ETF는 총 9건인데요. 이 가운데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21쉐어스 등 주요 운용사들의 7개 ETF가 연내 승인 검토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SEC는 원래 이달 안에 검토를 마칠 계획이었는데 최근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직원의 약 90%가 휴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심사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됐습니다. 현재는 암호화폐 ETF를 포함해서 90여 건의 금융상품 심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고요.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같은 주요 규제기관들도 이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XRP가 미국에서 개발된 암호화폐, 즉 메이드 인 USA라는 코인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업계에서는 셧다운이 오래가지 않는다면 이르면 11월 중에는 승인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들이 지배적인데요. 승인이 확정된다면 미국 최초의 순수 현물형 XRP ETF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제도권 진입이 이제는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ETF가 실제로 출시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될까요? 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이 되겠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카나리 캐피탈은 XRP 현물 ETF가 상장이 될 경우 첫 달에만 최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4조 원이 새로 들어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상장 첫날 거래액만 20억에서 3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럴 경우에는 상위 22 ETF 안에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 있는데요. 지난달에 출시됐던 렉스 오스프리 XRP ETF는 현물과 파생 상품을 함께 담은 하이브리드 ETF였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운용 자산이 1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즉 기관 투자자들의 XRP 투자 수요가 이미 입증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도 최근 XRP 선물, 옵션 상품을 내놓으면서 기관들의 거래 환경을 빠르게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ETF 승인과 동시에 실제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될 준비가 끝난 상태고요. 미국의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는 연내 3.2달러를 넘을 확률이 52%로 집계가 됐습니다. 즉 이제는 투자 심리가 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에 ETF가 승인이 된다면 기관 자금과 개인 투자 심리를 동시에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역시 ETF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를 좀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유명한 비트코인 강세론자가 XRP 이 진영으로 이동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시장은 또 한 번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흔들리게 되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네, 일단 이번 소식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꽤나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트레이더로 불리고 있는 제임스 윈이 최근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XRP로 옮겼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투자 변경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윈은 그동안 철저한 비트코인 옹호자로 유명했지만 이번에는 XRP의 송금 속도, 낮은 수수료, 그리고 은행 간의 결제 호환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의 상징이라면 XRP는 금융 인프라를 실제로 연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긍정적으로 강조했고요. 시장에서는 그의 선택을 단순한 개인 판단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저장 중심에서 결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은행들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기반 국제 결제 프로젝트를 실증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상용화된다면 XRP가 은행 간 송금의 표준 인프라가 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윈의 선택은 탈중앙화에서 제도권 결제로의 이동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XRP 이제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좀 재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오는 12월 1일 연준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후 12월 금리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위원들 간 견해차가 컸다며 시장의 기대를 의식한 듯 추가 인하를 당연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첫 5조 달러 클럽에 올랐습니다. 이는 세계 3위 경제대국 독일의 명목 GDP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젠슨항 CEO는 AI 버블은 아니다라며 블랙웰, 루빈칩을 앞세운 폭발적 성장을 자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관세 합의 세부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중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분야에 2,000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으며 연간 최대 투자 한도는 200억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밤새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어제장 국내 증시 분위기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슈퍼 위크이니만큼 정말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 잘 마치게 됐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이슈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 안에서 금리에 대해서 인하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인하가 확정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 역시 하락으로 포지션 잡게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0.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슈가 있었지만 간밤에서는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보이게 됐는데요. 매파적인 회초리로 흔들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12시 기점으로 해서는 큰 폭으로 모두 다 하락으로 빠지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시금 좀 올라주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0.25%포인트 추가 인하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역시나 예정대로 금리 인하가 됐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게 되겠죠.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강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미리 정해진 경로에 놓여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점들을 좀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빠르게 지금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랠리이니만큼 이런 앞서가는 시장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드는 격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발언들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는 12월 1일에 연준이 보유 자산을 줄이는 이 양적 긴축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적 긴축에 대해서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관련해서 유동성이 더 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됨에 따라서 지금 유가 정도는 다시금 좀 1%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입니다. 미중 무역 담판에 대해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의 랠리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부산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한미 정상회담 안에서의 여러 가지 속보들이 쏟아진 만큼 오늘도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까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고성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리곤 있지만 그래도 금리가 인하됐다라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요. 기술주 중심으로 그래도 반등 랠리가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이 안에서의 모멘텀까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어줬다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AI 낙관론 역시나 퍼진 모습이고요. 시총 5조 달러 좀 바짝 다가선 만큼 이 안에서 계속해서 좀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것은 세계 3위 독일의 명목 GDP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의 좀 강세 효과가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간밤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 와중에 서비스나우가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간 가이던스 또한 상향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코어웨이브가 아니라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에서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EPS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그래도 매출은 좀 잘 나왔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시간 외에서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간밤에는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시그널이 나왔지만 파월 의장 역시 매파적인 발언 또한 같이 있었습니다.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짚어보시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지났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기술주 중심으로 그래도 반등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3% 가까이 상승했고요. 브로드컴도 3.49% 상승하면서 기술주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그린라이트가 강하게 켜졌습니다. 전날이었죠. GTC 행사에서 AI 관련돼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산업에 대한 전망 또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사 주력의 AI 칩인 블랙엘 프로세서와 또 새로운 루빌 모델이 내년까지 전례 없는 매출 성장세를 이끌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거품론을 일축했다라는 점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엔비디아가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10일이었죠. 시총 4조 달러 돌파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지 불과 지금 4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총 5조 달러마저 뚫는 기업이 됐으니까요. 시총 1위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실적,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알파벳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구글 2.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 EPS 또한 27% 증가했습니다. 모두 예상치를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또 연간 자본 지출 캐펙스 관련해서도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제미나이의 월간 사용자 6.5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계속 상승하는 랠리가 좀 펼쳐졌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5%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졌으니까요.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앞으로의 제미나이 또한 계속해서 사용자가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MS도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간 매출 18%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EPS 또한 12% 늘어나면서 역시나 계속해서 클라우드 매출 관련해서는 상회했다라는 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됐는데요. 하지만 장이 끝나고 난 후에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역시나 들어오기 직전에 한 4% 빠지는 있는 것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이 있는 만큼 이 안에서의 랠리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저와 사무용 365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고객들이 좀 혼란을 겪었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지기도 했고요. 수만 건의 좀 신고가 계속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서비스 안에서 좀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만큼 MS 부분에서도 계속 이 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밖에 메타도 살펴보겠습니다. 0.0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죠. 매출이 512억 달러가 나왔고요. EPS는 7.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캐펙스, 이 연간 캐펙스 전망 또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회성의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160억 달러가 발생을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현재 8% 빠지고 있는, 지금 급락하고 있는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빅테크 기업들 안에서 실적의 숫자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향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의 랠리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 밤에는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애플, 요즘 아이폰 17 시리즈 너무 잘 팔리고 있다라는 호조로 인해서 계속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죠. 과연 실적 안에서의 모멘텀까지 같이 체크가 될 수 있을지까지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나왔고 금리 인하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이 되겠죠. 이 안에서의 어떠한 이슈들이 나오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이 점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코스피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달성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7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 잘 끝났습니다.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반도체 위주로 좀 강세까지 함께 힘입었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엔비디아 CEO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죠. 우리나라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발언도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 안에서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린 것으로 함께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찍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코스피의 기업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만큼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이 관세 협상이 끝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의 흐름들이겠죠.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안에서의 흐름들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두톱, 삼성전자 1%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어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서 역시나 좋은 실적을 찍히게 되면서 7%, 거의 8% 가까운 상승의 흐름까지 가졌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하루 만에 다시 10만 전자에 좀 회복을 했다라는 점까지 좀 긍정적으로 역시 반도체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관세 협상 안에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이겠죠. 역시 원전에 대한 모멘텀, 마누가 프로젝트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또 급등을 해줬습니다. 1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완성차 쪽으로도 역시 좋은 흐름 보였죠. 드디어 15%로 관세가 낮아지는 걸로 타결이 됐습니다. 완성차 장은 2.9%, 정규장에서는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현대차, 기아 모두 13% 정도의 급등하는 양상까지 보였으니까요. 완성차의 랠리 또한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조선주도 크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6.3% 급등하는 시험까지 가졌습니다. 이렇게 원전주와 함께 건설주도도 같이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삼성물산 11% 전반적으로 급등하면서 좋은 랠리를 보였으니까요. 사실 상반기에 주도했던 종목들, 그리고 관세 협상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거론이 됐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랠리 형상을 보였으니까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까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이제 코스피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최대 6,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5,000피 시대를 넘어서서 6,000피까지 갈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는 양상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서 어제 환율이 다시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420원대로 좀 급락을 했고요. 또 간밤에 금리가 인하가 된 만큼 환율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오늘 시장 안에서도 좀 주목을 계속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CEO 서밋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양상이죠. 이제 젠스마 CEO가 한국에 방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이야기, 공급 계약까지 어떻게 체결할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까지 AI 반도체 공급을 새롭게 쓰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31일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31일에 이 AI 동맹에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가장 이렇게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관세 협상이 되겠죠. 어떻게 타결이 됐는지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제 극적으로 최종 타결이 됐습니다. 사실 좀 치열하게 협상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저께만 하더라도 협상 타결 좀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잘 타결이 되다 보니 더 반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세 불확실성 이제는 해제가 됐고요. 자동차, 조선, 원전으로 실물 중심으로 해서 성장 축을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특히나 자동차에 부과하던 징벌적인 25% 관세가 이제 15%로 인하가 되면서 이 안에서의 랠리들도 펼쳐졌고요. 앞서서 살펴보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는 양상까지 보였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문화 대훈장을 수여했고요. 또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까지 선물했다라는 점까지 한번 이미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관련해서 계속 좀 이슈가 있었죠. 타결이 됐고요. 자동차 관세 인하와 또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력체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승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들이 좀 쏟아질 예정이니까요. 자세하게 좀 이슈들도 짚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3,500억 달러 관련해서 자세하게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3,500억 달러 안에서 현금 투자가 2,000억 달러가 되겠고요. 1,500억 달러가 지금 조선업 협력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고 이제 10년에 걸쳐서 연 200억 달러로 한도로 분할 납입하겠다라는 점이 조금 더 포인트가 되겠죠. 이재명 정부가 외환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서 연간 상한선을 요구했고요. 이 조건이 좀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안정장치를 포함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70에서 150억 달러 제시한 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안전장치가 마련이 됐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가능성까지 좀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점은 대미 투자금의 원금 회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상업적인 합리성 조항이 지금 MOU에 명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자금이 일방적으로 묶이지 않고 한국 기업들이 일정 기간 후에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는 점입니다. 대미 투자 규모는 유지하면서도 외환 그리고 금융 리스크 최소한의 절충안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타결이 선방을 했다라고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3,500억 달러 안에서의 이슈들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자동차 관세 계속해서 좀 불안정한 모습이었는데요.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25%에서 이제 15%로 인하가 됐고요. 11월 1일부터 즉시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현대차, 기아 계속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연간 손실이 굉장히 크게 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역시나 같이 급등했다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타이어 3사 또한 사실 이 자동차 기자재 쪽에서도 같이 좀 환호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이제 관세 비용이 더욱더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동차 관세에 더해져서 사실 쌀과 소고기 관련돼서도 이야기 나왔는데요. 추가 개방 없다라는 이야기 짚어드리면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개방 절대 안 된다. 좀 끝까지 고수한 입장이었었는데요. 결국엔 추가 개방 없다라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검역은 뭐 소통 강화 수준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농업은 지켰고 자동차도 얻었다라는 이렇게 결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선방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의 긍정적인 포지션이 더 많다라는 해석들이 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반도체 분야에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경쟁국 대비해서 차별을 받지 않겠다라고 조정이 된 상황이니까요. 반도체 안의 관세들까지 어느 정도는 지금 타격을 받을 수준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조선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죠. 지금 1,500억 달러는 조선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조선 협력에 대한 협의체 신설을 했고요. 한국 기업이 주도를 해서 지금 조선 안에서의 인프라 재건에 더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양국이 공동으로 더욱더 추진해 나가겠다. 이 마스가 펀드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같이 생기게 됐습니다. 조선주 안에서의 랠리들 더욱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아침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핵 추진 관련해서 핵 추진 잠수함의 원료를 한국이 공급할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라고 이야기 나왔었고요. 디젤 잠수함은 장악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라든지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필요성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강조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라는 입장이 어제까지 나왔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건조를 승인했다라는 점 짚어드리겠고요. 작전 지속성과 또 억제력에 대해서 지금 강화를 더욱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호탄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자기는 페이스메이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웃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좀 시사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한미 동맹 관련해서도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이슈 그리고 북한과의 이야기 계속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미 간의 대화가 좀 재개가 될 수 있을지 이전까지도 계속 클로즈업하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한미 정상회담 좀 타결이 됐습니다. 단순한 관세 타결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 조선 원전, 안보까지도 다층적인 협력을 맺었다. 이런 신호탄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큰 틀이었던 협력들이 잘 타결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더 클로즈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어제 에이펙 행사에서는 이 경제와 안보 협력에 더불어서 이 기술 번영에 대한 MOU까지 체결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한미 기술 번영 MOU라는 것이 체결이 됐는데요. 이 안에서는 5가지 키워드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좌우할 장기적인 로드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방향성들을 체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내용은 이름 그대로 기술을 통한 번영입니다. AI 산업 가속화나 차세대 통신, 제약 바이오, 양자부터 우주까지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이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5가지 모두 미래 핵심 기술이죠. 이에 대한 중요성들이 커지면서 양국의 이런 신흥 기술 전반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모습들을 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과기정보통신부는 이번 MOU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상징적인 성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살펴볼 AI 분야가 이 전자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AI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전 세계로 함께 수출하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풀스택 동맹입니다. AI 반도체에서부터 모델이나 서비스까지 AI 산업의 전 과정을 함께 협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HBM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제조 기술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GPU나 대형 AI 모델 기술에 대한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합쳐서 AI 생태계에 대한 공동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단순한 기술 교류는 넘어서겠죠. 공동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기술 표준을 함께 정립하는 과정이고요. 곧 한국 기업들이 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하는 전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내에서 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이 지위를 누릴 기회들이 이 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AI 데이터셋 개발과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속도를 높이는 AI를 만드는 게 아니라 품질이나 안전성까지 신경 쓰는 신뢰형 AI 수출 시대를 열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전반적인 산업으로 확장이 되겠죠. AI 반도체부터 데이터 인프라, 클라우드 센터, 모델 훈련까지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기업과 데이터 센터 투자가 핵심 축으로 이 안에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에 대한 합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G부터 양자, 우주, 바이오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6G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로 요즘 떠오르고 있죠. 5G보다는 최대 50배 정도 빠른 속도를 내는 차세대 통신 기술입니다. 어제 사실 엔비디아가 이 노키아에 대해서 자사의 칩을 이 6G 안에서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지분 인수까지 취득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이 되면서 어제 한국 통신주들이 또 들썩이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도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앞으로 AI나 자율주행, 로봇이나 메타버스의 기반이 되는 그런 미래 인프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사실 국내 기업들이 이 6G 안에서의 행보를 좀 들여다보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프트뱅크와 AI 랜에 대한 무선망을 공동 개발 중에 나섰고요. LG전자나 KT는 양자 인터넷 통신 협력을 이미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6G 표준 경쟁의 중심으로 한 번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한국 통신 장비들이나 소부장 기업들은 이 글로벌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는 데 큰 이점을 가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양자 기술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에 비해서 정말 빠른 속도로 여러 상태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죠. 따라서 연산 속도가 정말 수십조 배나 빠른 차세대 연산 플랫폼입니다. 마찬가지로 양국은 이 안에서 공동 연구와 협력 교류를 확대하면서 양자 기술의 안전한 상용화를 함께 추진 중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안전한 상용화라고 한다면요. 이 양자 기술이 실제 산업이나 경제 시스템에 적용이 될 때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팅은 단순한 연산 기술을 넘어서서 사실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탐색, 혹은 여러 가지 암호 보안 같은 부분에 좀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이 안에서 구조를 바꿀 잠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 계속해서 미래적인 이런 협력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주입니다. 우주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협력 분야들이 좀 논의가 됐는데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그리고 저궤도 우주정거장 개발 협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AI와 통신, 양자 위성까지 지금 하나로 연결되는 우주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구상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국내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도 크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의 민간 우주 프로젝트와 연계가 될 경우 국방이나 통신 분야에서도 신시장 개척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협력에는 바이오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 바이오 산업은 이미 글로벌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는 AI와 결합하는 속도가 경쟁력으로 직결이 됩니다. 이러한 협력이 나오자 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곧바로 환영 입장을 내게 됐는데요. 만약에 바이오에 이 AI가 적용이 돼서 신약 개발이 본격화가 된다면 한국이 글로벌 5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협회는 이미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편을 이 안에서 하고 있는데요. AI 신약 개발 지원 센터를 연구원 쪽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리고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율 연구 실험실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와 미국의 협력 틀이 얹혀지게 된다면 AI 신약 개발이 본격적으로 상용화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겠죠. 결국 이 안에서도 신약 개발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이나 혹은 임상 데이터를 자동화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분야를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결국 이번 한미 기술 변형 MOU는 이 주요 미래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통한 이 동맹의 재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단순한 수출 확대는 아닙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고요. 산업 생태계를 다시 좀 설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몇 가지 발언들을 좀 확인해 볼까요? 어제 체결식에서 하정우 대통령실 수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속도보다 방향을 그리고 이제는 통제보다 신뢰를 경쟁보다는 협력을 선택했다. 이 말이 사실 이번 협약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기술 경쟁은 누가 먼저가 아니라 또 누가 함께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기점이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런 발언을 또 얹게 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상징이자 자유와 상생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이 블랙록과 오픈AI의 협약이 이루어졌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게 더 확대돼서 AI 생태계 투자 확산 흐름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AI 열기는 정말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기술 동맹을 기반으로 이 AI 산업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예고편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방금 살펴본 5가지 키워드가 지금 정책 모멘텀에 맞춰서서 장기 성장 스토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 안에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규제나 협의 이행 속도들이 좌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단 기술 번영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이 함께 기술의 기준을 세우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하정우 대통령실 수석이 언급한 이 문장, 어제 경주에서 나온 메시지가 이 안에 정확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젠스왕 CEO가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이제 그 CEO 간의 이야기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 관세 타결이 됐죠.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또 원전 관련해서도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가 갔는데요. 먼저 협력 소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젠스왕 CEO가 무려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방한에 앞서서 한국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를 기쁘게 할 만한 발표가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과의 협력 발표 소식에 대해서도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왔습니다. 이번 방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젠스낭 CEO의 방안에서 삼성전자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AI칩 공급 계약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젠스낭 CEO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자사 컨퍼런스에서 삼성과 SK, 현대, 네이버 그리고 LG까지 한국 기업은 모두 훌륭한 파트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국민 모두를 기쁘게 할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직접 밝혔는데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시장의 관심이 삼성전자와의 계약 발표로 쏠렸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GPU용 D램과 또 SSD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출시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에 삼성의 고성능 SSD가 탑재가 되면서 기술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이 제품은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 전달이 되면서 업계에서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AI 산업에서는 GPU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곧 경쟁력입니다.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몇 달씩 대기해야 할 정도로 GPU는 품귀 상태인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이 막힌 상황 속에서 한국은 꼭 잡아야 하는 전략 시장입니다. 결국 이번 방안은 AI 반도체 공급 체계 재편과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방문에서 아무래도 지금 협력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HBM4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점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내년에 HBM4 완판까지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업종 입장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핵심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루빈입니다. 이 칩에 들어갈 HBM4 메모리 공급사를 정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2026년까지 모든 HBM4 공급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내년도 물량은 다 팔렸다는 얘기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삼성의 HBM3 12단 제품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또 HBM4 양산 체제도 이미 구축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 방한 기간 중에 HBM4 공급 계약이 공식화된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고객사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젠스낭 CEO가 제조기업은 이제 지능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점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단순히 메모리를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AI 공장, 즉 고성능 인프라까지 함께 만들 수 있는 파트너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HBM 협력은 AI 산업의 주도권 경쟁에서 누가 더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느냐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HBM 안에서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죠. SK 하이닉스는 HBM4 지금 공급까지 마쳤다, 공급 계약을 마쳤다라고 이야기 나왔고 삼성전자도 HBM4 양산 체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언들 아무래도 젠스왕 CEO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뻐할 만한 소식이 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네, 일단 이건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패키지 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 기업들은 엔비디아로부터 안정적으로 GPU를 공급받고 또 미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더 많이 유치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리쇼어링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 왔는데요. 젠스낭 CEO도 트럼프와의 대화는 거의 대부분 미국 제조업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와 또 엔비디아 GPU의 한국 공급 보장, 양쪽을 엮은 전략적인 발표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한국 정부의 소버린 AI 구축 계획과의 연결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GPU 20만 대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상태고요. 젠슨왕 CEO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발표는 미국과 한국의 기술 전략과 또 기업의 미래가 맞물리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젠슨왕 CEO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에이펙 CEO 서밋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삼성 그리고 국내 기업들까지 어떠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극적으로 관세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25%에서 이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라는 점 짚어볼 수가 있겠고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급등하는 시연을 가지게 됐죠. 그렇다면 이번 관세 협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협상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게 됐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새로운 관세율은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수입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지 7개월 만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마다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올해 2분기에만 관세로 1조 6천억 원을 냈고 3분기에는 그 규모가 2조 원 가까이로 불어났다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합의로 현대차 그룹은 가장 큰 판매 시장인 미국에서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고요. 국내 완성차 업계 전반에도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들도 좀 궁금해집니다. 관세 인하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의 수익성 그리고 실적,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변화들이 예상될까요? 네, 이번 관세 인하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이익 개선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관세가 15%로 낮아지면 현대차 그룹의 연간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원에서 많게는 2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25% 관세가 유지됐다면 현대차, 기아가 1년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8조 원이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인하로 인해서 부담이 5조 원대로 줄어들게 되면서 약 3조 원 가까운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비용이 줄면 자연스럽게 수출 차량의 마진이 좋아지고요. 미국 시장에서 제공하던 인센티브의 규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차 한 대당 평균 약 $250 정도 이 절감 효과가 생긴다는 계산이고요. 또 관세 부담이 줄면 일부 차종은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현대차와 기아는 매년 63만 대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생각하면 관세 인하의 실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단기적인 이익 개선은 물론이고요. 앞으로의 현대차 그룹의 수익 구조를 안정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 또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관세 타결에 대해서 손실률도 좀 많이 줄어들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 미국 시장에서의 전략들 새롭게 짜겠다라는 전망들이 함께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현대그룹은 어떤 변화에 좀 나설 것으로 보일까요? 네, 일단 현대차 그룹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해서 지금 미국 시장 전략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25%의 관세가 수익성에 큰 부담이 있었는데요. 이번 인하로 숨통이 좀 트이게 되면서 현지 투자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서 전기차 양산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은 현대차와 기아의 북미 전기차 생산 거점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현지 판매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팰리세이드와 제네시스, GV90 등 대형 SUV 신차들이 미국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 신차 효과에 더해서 관세 인하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현대차 그룹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세 부담이 줄면서 전기차에 대한 가격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 함께 높아질 전망인데요. 결국 이번의 협상은 현대차가 장기적인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사실 FTA로 인해서 좀 가장 많이 수혜를 봤던 종목이 바로 현대차, 기아입니다. 완성차 쪽으로의 모멘텀이 살아 있었는데 이렇게 관세로 인해서 조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올라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강세 흐름을 보인 만큼 오늘의 주가 추이는 어떻게 시작하게 될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원전까지도 관련 종목들이 모두 다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11%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상승세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11%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번 주가 급등의 핵심 요인은 바로 한미 원전 협력 프로젝트 만우가 추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이 만우가는 미국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줄임말입니다. 미국이 원전 산업을 다시 키우겠다는 구상이고요. 이번 협력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이어서 새롭게 부각된 한미 협상 카드로 꼽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전 건설 경험과 기자재 제작 기술을 미국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안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가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입을 대표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KB증권은 목표 주가를 8만 9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렸고 JP모건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결국 한미 협력에 대한 기대감과 또 실질적인 원전 투자 확대 흐름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밀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네, 원전의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목표 주가 또한 상향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우가 프로젝트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죠. 그럼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협력을 하게 될까요? 네, 일단 만우가는 양국이 에너지 안보와 또 산업 공급망을 함께 재건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미국의 투자력이 손을 잡는 구조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에 직접 참여하고 미국은 그 과정에서 노후화된 원전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근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5월에는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현지 시간 28일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 브룩필드, 키메코 등 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115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주요 협력사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 공급망을 다시 짜는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역시나 한국의 원전 기술력 그리고 미국의 투자력이 지금 손을 잡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전망에도 아무래도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의 수주 상황이라든지 실적 개선 전망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망은 꽤나 밝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미국 대형 IT 기업에 가스터빈 2기를 수출하게 되면서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8기 이상 추가 협상도 진행 중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늘면서 지금 수요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덕분에 올해 영업이익은 약 1조 800억 원, 내년에는 1조 5,800억 원으로 4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곧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매출 3조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800억 원대를 보고 있고요. 이번 만우가 협력이 단기 호재가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과 에너지 산업의 새 주도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조선에 이어서 원전까지도 한미 동맹의 협력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떤 숫자들이 찍히게 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원전 산업 전반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맞이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월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